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꼴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제 옆에 처음 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바로, 예, 오늘 저희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한 이동준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독일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예, 베를린에서 그것도 계속 계셨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바움하우스님을 모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예. 특히 올림피아스타디온 베를린이 위치하고 있는 예. 야츠에크샤우텐부르크에서 자란, 그리고 지금 연초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새해 인사 예. 나누면서 출연하게 된 바움하우스라고 합니다. 예. 그럼 독일에서 그러면 계속 사신 건가요? 중간에 거의 유학처럼 한국에 들어왔었던 기간도 있고, 예. 지금 왔다 갔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럼 지금 방학이어서 잠깐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지금. 예. 겨울, 예. 그렇죠. 잠깐, 예. 연초고. 예.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예. 잠깐, 예, 대학은 어디로 다니시는 거죠? 대학은 지금 벨기에 대학을. 아, 벨기에요? 야, 그럼 이제 완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벨기에면은 언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조금 아무래도 예.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왜냐면 벨기에는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가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시길래? 예, 네덜란드어를 써서. 아, 네덜란드어? 예,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긴 하겠네요. 예, 서로, 예. 예. 워낙 벨기에는 완전히 도시마다 다양한 언어를 쓰니까, 스위스랑 벨기에가 그게 가장 심하죠? 예, 완전히. 예, 그렇군요. 예, 아무튼, 예. 그러면은 헤르타 팬은 언제부터 했죠? 베를린이가 만들지 헤르타 팬은 언제부터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 하타라는 팀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예. 분위기가. 예. 그렇군요. 예. 어쨌건, 예, 이동준 선수 이적과 관련해가지고, 예, 이제 좀 헤르타에 대한 얘기를, 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오랜 기간 헤르타 팬을 한 사람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좀, 예, 이동준 선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준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환영의 인사죠. 예. 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25년 여름까지 계약이 됐는데, 예. 하타가 겨울에 영입한 다른 선수들이 다 26년 여름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그 선수들에 비해서 1년 기간이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준 선수가 만 25세 미필 선수이기 때문에 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따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 현재 따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권창훈 선수가 프라이브로크 갔을 때랑 유사점이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아마 이 계약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이게 차출되면은 보내주는 게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득인 거고 헤르타 입장에서는. 예, 예전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레버쿠젠 갔을 때 그 계약 조건이 없어가지고 못 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워낙 어린 나이였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레버쿠젠에서 그런 계약을 안 넣었던 거였고, 예, 헤르타는 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그래프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K리그 꾸준히 보신 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동준 선수는 항상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선수고, 또 선수 본인도 이적 이후에 오른쪽에 있을 때 가장 편하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즌에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께서 최전방 가짜 공격수 역할도 해주셨고, 또 그 역할도 곧잘 했습니다. 당장 기억나는 경기가 시즌 초반에 아마 인천 유나이티드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짜 공격수 나왔고 이동준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역습으로 나갈 때 어떤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선수거든요. 이 질주하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어떤 폭발력, 힘이 굉장히 좋고, 공 다루는 기술도 괜찮습니다.
뭐 공격 진영에서 상대 측면 수비수 또 중앙 수비수 사이 공간 침투해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슈팅기 잡는 것도 그런 경기에도 조금씩 눈을 뜬 모양이고요. 사실 이동주 선수 부산 아이파크 시절에도 봤고 또 그 이전에 대학 무대 같은 경우는 주요 장면 몇 번 봤지만 항상 새로운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발전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선수라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대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조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disrupting opposition moves죠. 사실 울산현대 팀 그 경기 성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압박으로 나갔을 때 그런 플레이, 수비에서의 기여를 이동 선수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 슈팅 볼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역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경기 성향과 또 연결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수비적인 지표들은 살짝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수비적인 어떤 횟수는 많았어도 이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 자체가 아주 출중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동준 선수가 뭐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가 뭐 라힘 스터링을 본인의 롤모델로 꼽기도 했고 또 경기를 보다 보면 스터링이 간혹 보이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스터링이 사실 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 만난 다음에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이동준 선수도 어떤 좁은 공간에서 주변 선수들과 한두 번 주고받는 패스,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을 통해서 그 공간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에 눈을 뜨면 훨씬 더 좋은 선수,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난 여름과 이번 시즌인 거네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지난 여름에 떠나보낸 선수들이네요. 딱 봐도. 그렇습니다. 날개 공격수를 굉장히 많이 덜어냈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후에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간 매슈 레키 선수나 또 임대 계약 종료되면서 말세이로 갔다가 벤피카로 다시 임대된 네마냐 도니치 선수 있고요. 또 마테오시 쿠니아, 또 딜로교가 기어져 허여드로스는 다 이적 시장 막바지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선수가 새로 영입됐던 마크 에스터, 미디안 마올리다의 에스터 바르토프만한 임대가 더 들어갔던 데니스 야스쳔스키 선수 있고요. 근데 야스쳔스키 선수는 다시 겨울에 폴란드 무대로 넘어가면서 역시나 가장 큰 거는 쿠냐 나간 게 크죠. 물론 뭐 쿠냐는 약간 공격수 뛰긴 했지만은 그렇죠. 어쨌건 간에 헬타의 이번 시즌 공격이 조금 개떡이 된 데에는 쿠냐가 나간 게 크죠. 쿠냐가 굉장히 개인 플레이도 많이 하고 좀 이기적인 플레이도 많이 하고 또 기분파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긴 했어도 그래도 헤르타에서 어쨌건 간에 균열을 가져오는 선수는 쿠냐였거든요. 근데 쿠냐가 빠지면서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당장 날개 공격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당연히 날개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고 이동 선수가 울산현대에서 들어왔고 또 그 뒤에 현재 10자인대 파이올린에서 이번 시즌 활약을 기대하기 힘듭니다만 리그에서 뛴 캘리안 은소나라는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은소나는 이제 2월 복귀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또 재활 기간이 또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뭐 빨라도 3월, 4월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부터 보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이 선수가 속도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기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회복, 또 속도 찾기까지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릴 것으로. 거기다가 뭐 급한 거 아니니까요. 당장 이 선수는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영입한 거기 때문에. 헤르타 공격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어떤 만들어가는 공격, 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해서 기대 득점 또 슈팅 숫자 다 분데스리가 최하위를 그러니까 진짜 최소 득점으로 유명한 빌레펠트보다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번 시즌 독보적인 최하위 팀인 그로이터 필트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쪽 그래프가 오픈플레이에서의 기대 득점인 거고 이쪽이 이제 오픈플레이에서의 슈팅인 건데 하나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떨어지는 거 최하위. 그렇습니다.
당연 지표에서 바이언과 이 위치를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예. 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예. 이거는 좀 심각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가 오픈 플레이에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팀 플레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경기를 보다 보면 공격 진영에서 어떤 마지막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플레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거기다 저는 그 코르쿠투 감독의 그런 예. 전형적인 롱볼 축구도 예, 이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득점력 자체가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이 분데스리가에서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의 이 차를 나타낸 왼쪽의 그림인데, 보시면 뭐, 보샤 도트문트나 바이아 레버쿠젠, FC 바이언, 호펜하임, 다음으로 5번째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좀 물론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요. 예.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힘은 결국 스테반 요베티치나 마크 웨시터, 뭐, 에켈렌캄프, 스야다 같은 주요 득점원들이 다 자기 기대 득점보다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결국 분데스리가에서 2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데 예. 도트문트, 레버쿠젠, 바이언, 뭐 호펜하임 다 분데스리가 굉장히 많은 골, 예. 최득점 1, 2, 3, 4위 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결국 헤아타는 이 1.3골이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또 기대 득점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뭐 특히나 이제 뭐 요베티치는 워낙 실력이 있는 선수니까 예, 저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리히터는 뜬금포들이 좀 있는 선수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리히터가 가끔가다 특히 도르트문트전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예, 그 경기는 진짜 리히터 혼자 해먹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어요. 그래서 3대2로 이겼는데 대열을 잡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세르다가 어떤 의미에서 놀라워요. 왜 놀랐냐면요. 2골 넣었거든요. 근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가 이게 좀 차이가 커가지고 예.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 사실 맹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선수들의 어떤 솔로 플레이로 넣은 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기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타이슨 코어크 감독이 있습니다. 시즌 중에 나다이 감독과 작별했고 또 코어크 감독과 시즌 종료시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뭐 분데스리가 오래 보신 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코어크 감독은 투톱을 앞쪽에 두고 이쪽에서부터 긴 패스를 통한 어떤 수직적인 축구 여기에 대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장신 공격수 둘을 두기도 했었는데 헤아타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이삭 벨포디 선수가 뭐 첫 번째 패스 받아주고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기다려주면 뭐 요베티치나 레시다나 세아다나 혹은 이제 아래서 나리다가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앞쪽에서 결국에는 각자 기량을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일단은 그러니까 벨포디한테 주고 보는 거죠.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우니온 베를린 처음 승격했을 때 이제 안데르송을 향해 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가던 플레이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솔직히 뭐 하노버 때나 아니면은 슈투트가르트 이렇게 했었어요. 슈투트가르트 그때 자유 이끌었을 때도 긴체 가고 뭐 올려놓고서는 고메스하고 2명 그래서 2명한테 의존하는 플레이로 많이 했었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하차가 뭐 약점으로 그냥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페카이나 코린터나 이 공격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뭐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동준 선수가 울산현대에서 아무래도 김태환 선수나 혹은 뭐 서령원 선수가 들어올 때도 있고 선수들을 뒤에서 지원을 기대했던 거를 생각하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도움받기 힘들 수도 있다. 거기다 이동준 선수는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조금 접고 들어오는 유형이니까 그때 올라와 줘야지 수비가 분산도 되고 좀 더 폭도 살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헤르타는 솔직히 말하면 왼쪽은 또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약간 좀 이런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긴 하죠.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가장 일단 첫 번째 경쟁을 보시면 결국 이선 이 2명 공격형 미드필더 가운데 한 자리에 이동준 선수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또 이동준 선수 오른쪽 선호한다는 말씀 앞에서도 드렸지만, 예. 그러다 보니 결국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마크 웨스터, 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스아다 같은 경우는 현재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에펠렌 카운트는 후반전 이 위치에서 공격적인 어떤 교체 자원 첫 번째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다음 교체 순위가 케빈 프린스 보아탱인데, 보아탱이 들어올 경우에 다리다가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 대안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면서 이동 선수에게 기회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예. 짚었던 마크 웨스터와의 비교인데요. 예. 두 선수 사실 닮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 이동 선수 이제 2월 1일이 지나면서 만 25세가 됐죠. 예. 자회는 24세가 되어 있는데, 두 선수 일단 둘 다 97년생이고 신장 조건도 굉장히 비슷한 예. 유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두 선수 경기 성향을 비교한 예. 그런 도판인데, 짙은 파란색 이동준 선수, 또 연한 파란색 리시터 선수 보시면 예. 분명히 이제 비슷한 구석들이 있는데, 예. 일단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두 선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동준 선수는 측면에 있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선호하는 선수고, 예. 반면에 리시터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좁히더라도 박스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모서리 부근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슈팅을 되게 많이 예. 시도하는 편이죠. 좋아하죠. 예. 그래서 사실 교판해 보시면 슈팅의 어떤 비중은 두 선수가 크게 차이는 없어도, 예. 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다른 게 이동 선수는 안쪽에서, 예. 리시터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득점의 차이를 조금 드러내게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근데 뭐 물론 이게 같은 리그가 아니니까 솔직히 뭐 네.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동준 선수가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이 리그가 다르다는 점은 조금 고려는 할 필요성은 있죠. 예, 그리고 두 선수 드리블하는 것도 조금 다른데, 엘시다 같은 경우에는 예. 공을 좀 세워놓고 상대 수비수가 1대1 예. 돌파해서 짧은 거리 돌파가 상대적으로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데, 예. 그에 반해서 이동준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긴 거리 주면서 예. 역습할 때 결국 공을 자기가 끌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히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어쨌건 간에 그 키는 뭐 비슷한데 예, 예. 신체 조건이 더 좋거든요, 맞습니다. 리히터가. 그래서 리히터가 몸싸움이 조금 강하고 대신 리히터가 막 그렇게 개인기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붙이고서 벗겨서 들어가는 유형인 예.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속도를 살려가지고 그런 유형이고, 이동준 선수는 조금 더 드리블에 자신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가는 것들을 더 잘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 사실 이 속도를 올릴 때 폭발력은 이동준 선수가 절대 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훨씬 더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동준 선수의 기대해볼 부분이 있고, 예. 특히 하타가 최근 경기를 보시면 역습 나갈 때 어떤 역할 분배가 잘 안 돼요. 예. 공간 분배도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거의 다 올라갔는데 페널티 박스 안에 슈팅할 수 있는 곳에 선수가 없다라든지, 예. 혹은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가는 선수의 어떤 굉장히 단순한 기술적인 실수에 의해서 역습 자체가 예. 불발되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동준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두 선수가 다 올림픽에 나왔어요, 정말. 예. 근데 뭐 대한민국 대표팀도 그렇고 독일 대표팀도 그렇고 결국 초기에 목표했던 걸 그렇죠. 전혀 이루지 못했지만, 예. 뭐 올림픽에서 경기력만 봤을 때 이동준 선수 훨씬 좋았습니다. 예. 시도 같은 경우에 뭐. 이루지 못했고요. 예, 그렇죠. 리히터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21세 유럽 선수권에서 네, 예, 독일이 준우승했었을 때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바이트 예. 슈미트와 같이 뛰면서 예. 괜찮았고요. 둘이 그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레시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측면에 두기보다 세컨톱 위치로 옮겨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예. 어떻게 본다면 대형을 바꾼다면은 3, 4, 2, 1 대형에서 뭐 그 원톱 아래 위치에서 레시다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악스버에서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 예,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 다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다른 경쟁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예. 이 주황색의 에클렌 카운트 선수고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이 세아다 선수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세아다 선수 이야기부터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뭐 같은데. 세르다는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재주는 많아요, 가지고 있는. 그 볼 예. 다루는 스킬도 굉장히 좋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수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부상이 좀 많고요. 예. 예, 부상이 많은 선수고, 그래서 마이츠에서도 좀 그랬고, 샬케에서도, 예, 샬케에서 굉장히 핫했었잖아. 그때 그래서 독일 대표팀도 승선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선수가 부상을 계속 당해가지고 조금 그랬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 아무튼 이 선수는 볼다운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패스 센스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있긴 한데, 예, 근데 조금 수비적인 부분이라던가 몸싸움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몸싸움은 원래 옛날에는 곧잘 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예, 부상을 당하면서 애가 사리기 시작을 해서, 예, 저는 솔직히 이 선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서기에는 막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 메찰라로 쓰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유롭게, 밑에 거기가 수비적인 선수가 한 명 받쳐주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쓰는 게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는 저희가 동의했던 부분이긴 한데, 스라다는 4-3-3 대형에서의 어떤 메찰라 역할, 그 역할이 가장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상 말씀하셨는데, 레시타가 터지면서 이겼던 도어트문전에도 스라다는 부상으로 못 나왔죠. 경고적으로 못 나왔나. 어쨌든 그 경기에서도 스라다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에켈렌캄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로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는 개인적으로 기술이 떨어지고 발이 느린 하버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무대에서 아직 이렇다 위치를 잡지 못했어요. 이 아약스에서 넘어온 선수인데, 아약스에 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뒤쪽에서 압박을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잘 안 됐고요. 헤르타 들어와서도 이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어떤 자기 스킬보다는 결국 공 없을 때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언전 골도 약간 좀 그런 식이었죠. 압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실수가 유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골을 넣게 된 거였죠. 이 선수는 신장 조건이 어쨌든 좋고, 또 어떤, 결국에는 앞서서 역습 시에 페널티 박스 안에 좋은 위치에 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후반전에 들어오면 에켈렌캄프가 그 역할을 거의 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에켈렌캄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된 위치를 잡지 못했지만. 저는 근데 그 에켈렌캄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당히 창의성도 있고요. 맞습니다. 적당히 그 오프 더 볼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럼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다 어쨌건 최근에 폼이 좀 좋긴 하죠. 그래서 결국 에켈렌캄프는 사실 헤르타가 지금 팀 상황이 좋았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선수들이 해줄 수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오프 더 볼로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런 좀 마무리나 아니면 마지막 패스, 그냥 마지막을 책임지는 선수 쓸만한 거죠. 마무리 패스건 그게 슈팅이건 간에. 결국 하버츠처럼 써야 되는 선수인데, 에켈렌캄프 지금 결과적으로 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뭐 자기가 공을 직접 갖고 오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급형 하베르츠라고 해서 뭐 하베르츠만한 창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베르츠만한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베르츠만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제 위치를 그쪽으로 조금 활용법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4-2가 에켈렌캄프 같은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켈렌캄프가 어쨌건 최근에 조금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전에 다르다이 감독 밑에선 진짜 뭐 어디다 써야 돼? 얘 왜 영입했어? 이렇게 됐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나아진 거죠. 거의 날개에다가 뒀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스피드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동 선수가 뛸 수 있는 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쉐리보비치 전문의사가 또 이적 시장 이후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동 선수를 세컨톱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또 보비치 전문의사가 직접 밝히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얘기를 달순에서 했었습니다. 세컨톱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투톱보다 사실 원톱이랑 뛰는 게 훨씬 더 이 선수에게 자율성이 많이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코어컷 감독이 투톱을 쓰고 있으니, 또 벨포딜이 어쨌든 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선수는. 그럼 이제 그 옆에 자리에 이동 선수가 한번 들어와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어쨌건 간에 마올리다가 그 자리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팀 사정대로. 왜냐면 요베티치는 나오면 잘해요. 그러니까 요베티치가 있으면 저 자리는 무조건 요베티치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베티치가 너무 자주 다칩니다. 그렇죠. 너무 자주 다치고, 그럼 요베티치 없을 때는 솔직히 헤르타의 문제는 저는 그가 헤르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물론 현재까지의 기록들만 놓고 보면은 헤르타는 수비가 가장 문제긴 해요. 맞습니다. 실점이 워낙 맞습니다. 그로이터 필리트 담으면 안 돼. 그로이터 필리트는
까놓고 말해서 분데스리가 팀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브리가 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서 최다 실점 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수비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어요. 선수들이 재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다 능력이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정체기도 있고 부상도 있고 막 이러면서 꼬였던 게 크다라고 보면은 공격 쪽에서는 뭔가 그래도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요베티치밖에 없어요. 물론 에클레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선수는 주전급 선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기술적인 능력이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헤르타는. 헤르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에클레칸프한테 기대는 못하고 그러면 요베티치 한 명한테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요베티치가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진짜 여기는 공격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돼요. 예. 그 벨포디는 무조건 그냥 떨구고 버티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골 못 넣어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롱볼을 하니까 그래서 벨포디 쓰는 거고 그리고 리히터는 뜬금포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베티치가 빠질 때 원래 그걸 마올리다한테 맡긴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매우 실망스럽죠.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요베티치는 그냥 에이스죠. 에이스가 빠지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건 사실 지난 시즌에 마테우스 쿠냐 있을 때도 쿠냐가 없는 게 풀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고요. 최근 2, 3년 사이에 종아리 부상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점 상당히 또 원래도 부상이 많은 선수지만 종아리 쪽을 계속 다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문제가 있고 마오리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리옹 시절에도 그 앙소니 마샬하고 이렇게 비교가 됐던 선수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느끼는 감정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께서 마샬에게 느끼셨던 감정 보다 물론 못하지만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샬이면 그래도 개인으로 마샬이 아마 헤르타에 있었으면 잘했을걸요. 훨씬 잘했습니다. 예, 물론 그 게으르게 뛰는 게 문제긴 한데 헤르타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뛰어줘도 돼요. 마샬 있으면은 사실 그런 감정이 비슷한 건데 약간 그러니까 쿠냐가 될 수 있었어요. 마샬이 헤르타에 있었으면은 쿠냐가 좀 기분파여가지고 게으를 때는 되게 게으르게 뛰고 했지만은 사실 쿠냐와 비교해도 마샬이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는 크진 않거든요. 근데 마을이라는 훨씬 저는 떨어지는 선수.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쿠냐를 더 낮게 보는 이유가 쿠냐가 더 속도감이 있어요. 마샬은 속도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마울리다와 그래서 이동주 선수는 이 유벤투스 어떻게 보면 대안 자리를 첫 번째 대안을 놓고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저 자리에 요베티치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이동준을 차라리 끌어쓰는 게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이것으로 마울리다를 제하면 현재 딱히 보이는 대안은 없습니다. 뭐 리스터 올릴 수 있는데 리스터 올리는 거는 솔직히 마울리다 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울리다 기록을 나타낸 건데 마울리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 또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이 위치에서 사실 코어크 감독이 기대하는 게 왼쪽 측면을 가끔 벌려주고 혹은 이제 앞쪽에서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공을 벨포디에게서 넘겨받으면 이제 여기서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건데 마울리다가 보시면 최근에 보면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의 뭐 기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박스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움직임은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 원래 마울리다는 그가 계속 측면에서 더 뛰던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죠. 이 선수 사실 니스에서 지난 시즌에 보면은 뭐 최전방에 두기도 했는데 니스 같은 경우에는 마울리다 그냥 앞쪽에 두고 다 같이 수비로 내려갔다가 전환할 때 거의 마울리다 속도 정도만 가끔 활용하는 정도였거든요. 뭐 이 선수에게 사실 기대해볼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이동준 선수가 이 자리에서 또 해볼만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적으로 보니까 되게 게으르다. 네, 맞습니다. 거의 기록적으로 보면 되게 쿠냐 못지않게 자기 뛰고 싶을 때만 뜁니다. 뭐 옆쪽에서 벨포딜이 사실 오히려 단순한 역할을 맡으면서 훨씬 괜찮거든요. 근데 유베티치 빠진 기간에 벨포딜 마울리다 나오면 벨포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뛰는 선수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피용킬에서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였지만 그런 선수는 아닌데 마울리다는 그거보다도 정말 눈에 보이게 안 뛰기 때문에 동 선수가 이 자리는 충분히 노력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베스트 11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놓은 거고 한쪽이 이제 주전 그리고 대시 D가 이제 백업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물론 리히터 선수가 주전으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일단은
예, 그런데 좀, 바람이 조금 들어간 거죠. 예. 사실, 리스터 에이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어떤 도요토노 주전의 그런 영웅적인 활약이나 이런 간혹가다 터지는 경기가 있지만, 이 굉장히 기복이 크고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은 절대로 이게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선수가 어떤 좋을 때 나쁠 때가 원래도 차이가 컸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리스터 선수를 에이스라고 보고 무조건 이 선수 못 넣는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자리에서 이동준 선수가 들어와 주면서 리스터를 다른 위치로 옮겨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후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 그리고 어쨌건 간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마울리다보다 이동준이 또 올라가서 뛰는 요배치가 없을 때 그게 나을 거라고 보는 게 어쨌건 박스 안에서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동준 선수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건 헤르타가 공격적으로 너무 만들어내는 게 없고 또 저는 마울리다보다는 리히터가 더 나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간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요베티치가 최고고 그 다음이 세르다고 그 다음이 리히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벨포디의 롤적인 역할 때문에 주전으로 나오는 거지. 예, 벨포디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위치에서 젤케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너무 안 좋죠. 저 역할을 맡고도 젤케가 안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젤케 쟤는 그냥 망한 애요. 맞습니다. 쟤 브레멘에서도 망했는데, 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번 시즌 종료된 이후에 코어컷 감독과 만약에 하다가 작별하게 된다면 이후 감독이 오면 따라서 완전히 판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전술 자체가 바뀔 수 있고 하니까요. 현재로서 코어컷 감독 체제에서 이렇다라는 말씀은. 참고로 저기 산티라고 적은 거는 이제 아스카시바, 산티아고니까 줄여서 그냥 그렇게 적은 거고요. 저기 막시는 이제 밑에 슈테트, 막시밀리안 밑에 슈테트다 보니까, 이게 선이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준 선수에 대해서 어쨌건 혹시 현지에서의 반응 같은 거는 좀 보셨나요? 현재는 우선 날개 공격수 영입 자체는 워낙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안 그래도 키커지도 어쨌건 간에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플리겔을 영입했다라고 하더라고. 플리겔이 이제 날개라는 의미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거의 체념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자체가? 그리고 사실 구단 내부에서도 슬슬 올라온 이야기가, 결국 몇 년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 잔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도, 결국 다음 시즌 이후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결국 또 세수를 세부대를 담고, 세부대의 세수를 받고, 뭔가를 해봐야 한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오비스 정무이사가 겨울 이적 시장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끝난 다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 우리가 해외에서 젊은 선수들을 데려온 거는 결과적으로 이 선수들에게 남은 기간 분데스리가를 경험할 어떤 기회, 시간을 주고 다음 시즌부터는 더 이상 적응 기간 필요 없이 바로 분데스리가에서 이 선수들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 마커이어 캔프나 혹은 또 비엘칸까지도 어떤 즉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로 분류는 했습니다, 오비스 정무이사가. 비에르칸을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게요. 그 분류를 했고, 소나는 역시 이제 돌아오는 게 우선이고, 이동준 선수에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준 선수는 분데스리가에서 이 선수가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가장 좀 궁금한 선수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오비스 정무이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당장 얼마나 사실 그만처럼 얼마나 기회를 받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조금 조급함을 버리고 다음 시즌 이후를 좀 생각을 한다면 선수에게 또 기대 부분이 있다. 그리고 팬들이 가장 좀 반기는 부분은 결국 속도감 있는 역습을 전개해줄 선수. 그때 공을 끌고 올라갈 선수가 결국 세웠다가 부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동 선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동 선수 주요 장면들 보시면 또 잘했던 장면들 보시면 이 속도로 정말 상대 수비수 그대로 뚫고 들어간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고서 아무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냐. 저도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한테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결국 헤르타가 세르다를 이선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세르다가 막 속도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볼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쿠냐가 떠나고 나서는 사실상 없어졌어요. 요베티치도 저희가 요베티치가 에이스고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수도 이제는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정적인 상황에서 받았을 때 뭔가 거기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균열을 낼 수 있는 약간 크랙형 선수거든요. 그렇죠. 요베치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볼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르다가 올라간 건데, 저는 세르다는 장기적으로는 3선에 위치해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왜냐면 이 선에서의 어쨌건 공격 생산성 같은 것들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원래는 그걸 기대하고 영입한 게 마울리다인 거였는데, 마울리다가 솔직히 영입할 때부터도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쿠냐가 떠난 자리에 솔직히 말하면 일정 부분 해줘야 되는데, 쿠냐랑은 다른 방식이더라도, 예,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거였죠. 사실 마우리다보다도 오히려 결국 폴란드로 떠난 야스trzեմ스키가 그런 역할을 더 잘하는 경기도 있을 정도고, 예. 아타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벨기에 쪽에서 이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아타가 갖고 있었던 약점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영입으로 현재로서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동 선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